안녕하세요. 결의 목소리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위기가 터졌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57.54%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섰고 누적 격차도 14%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바로 서울, 경기입니다. 수도권 투표율이 호남보다 높게 나오면서 정청래 후보가 대역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식회계 핵심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좋은 비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지금. 워낙 많은 후보가 연설을 네. 쫙 그냥 해가지고요. 인상 깊은 연설을 뭐 꼽으라고 하면 비유적인 걸로 따지면 분식회가 가장 그쵸.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 진 건데 이겼다고 지금 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조차 너무 마음이 예. 어수선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고 예.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대로 본인이 승리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쩍 말을 바꿨잖아요. 정을 쏙 빼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있으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총리였으니까 당시에 어. 저하고는 조율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되게 머쓱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당청이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이 그대로 공개가 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그걸 너무 잘하니까 네.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태도를 보면은 결코 이긴 선거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태도를 좀 바꾸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꼭 집어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불안하게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 하는데 이런 경영진한테 또다시 당대표직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번에 총선하고 대선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송영길의 재발견 이런 얘기도 좀 진짜 나오던데요. 재발견이에요, 이번에. 역시 예. 구력이 있구나. 맞아. 역시 당대표 한 번 지내본 분은 좀 다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예. 이 결과가 늦게 나와서 저희 방송이 끝나면 그때 나오거든요, 보통은. 근데 7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호남 결과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내일 서울 경기 볼 필요도 없이 결과가 결정될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은. 저는 다른 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아마 과반으로 김민석 후보한테 좀 정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과반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예. 지난 몇 주간 국민의힘 패널들이 각종 미디어에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만약에 1등이 정청래 후보이고 2등이 김민석 후보인데 선호투표제의 작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면은 당 지지층이 승복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투표 자체에 대한 정당성 가지고 막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남 분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전략 투표를 하는 분들이니 아예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김민석 후보한테 과반으로 아예 그냥 표를 몰아줘서 그런 시비조차 안 붙게끔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아니, 그럼 김민석 후보 50% 이상 과반을 얻으려면 송영길 후보는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10% 나오고 호남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30%대 득표를 보일 거라는 건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반은 김민석 후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반을 얻은 후보는 김민석 후보밖에 없어요. 제주 강원에서 과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동조돼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52.64로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호남은 전략적 선택이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과반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다.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저는, 제주보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저는 호남에서 55에서 60 사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좀 있으면 틀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내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아까 송영길의 재발견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송영길 후보는 본인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호남에서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분명히 투표할 거다. 네. 좀 아쉽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송영길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게 이후에 당권의 안정이나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이후에 또 당이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차라리 선출을 할 거, 그러니까 호남에서 밀어줄 거면 김민석 후보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단순 가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는 55에서 60 사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신빙성이 있냐면 지금 선거 구도가 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쪽의 어떤 구도로 돼 있어요. 예. 어제 보니까 어떤 그 친민주당 그러니까 친청 뭐 유튜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당내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심판 선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지금 이제 임기 2년 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예, 예. 봐요. 그러면은 부동산 송영길이든 김민석이든 둘 다 어쨌든 이재명한테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길 후보한테 아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인 예, 거죠. 예. 연장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그래서 더 호남에서는 집권 2년차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친명으로 이제 꼽히는 김민석 후보에게 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 후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원래 전통적 지지층에서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요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으로의 시대 정신은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갈라서 있다. 분열돼 있다. 이거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통통합, 범민주 통합과였는데 그리고 개혁.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매우 잘하면 강고한 전통적 지지층, 그렇죠. 핵심 코어층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많이 빠지고 이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 지지층이 마음이 식었다. 근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되면 이것이 복원된다. 올라간다. 아마 제가 되는 순간 5%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이거 들으니까 약간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고 주장했던 김어준 씨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정청래 후보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 못하죠. 그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좀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지지율이라는 건 그 정치권, 정당, 대통령이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잘한다고 평가를 받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통적 지지층이든 중도층이든 할 거 없이 예.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뭐 우리가 다들 분석할 때 내놓는 근거라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그 자산 상실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존폐 국면에서 보였던 정부 여당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당이 잘 뒷받침하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 예. 특정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로 뭐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부적절하냐면 전통적 지지층의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를 되게 무지성으로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전통적 지지층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평가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똑같은데 그냥 정청래 한 명만 당대표로 갈아 끼우면 지지율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와 통치와 정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건데 마치 대통령보다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렇게 무지성으로 지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뭐 7% 이상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거든요. 당대표가 될 사람이 지금 대통령한테 겁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아, 자기 겁박이다. 지지층을 상대로 겁박하는 거예요. 이건 여론사를 오래 하시는 분석가들이 보면은요, 진짜 헛소리 하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 지지율 조사할 때요, 민주당을 매우 지지합니까? 적당히 지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성격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죠. 국정 운영 수행 평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 국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 척도를 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좀 잘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질문 문항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걸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걸 당의 코어 지지와 관련해서 연결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제가 MBS 조사, 전국 지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5월 3주차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6이었어요. 거의 제일 높을 때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7월 5주, 지방선거 이후에 7월 5주에 이게 53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8월 2주거든요. 이게 49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졌네요. 네, 계속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러면 66이라는 숫자는 민주당 지지율은 한 40 언저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6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중도하고 보수에서 왔겠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오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진보층 일부에서 지지가 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9가 나온다는 뜻은 민주당 지지층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다 긍정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코어 지지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정청래 후보가 매우 잘하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서 겁박하고 있잖아요. 아까 정청래 후보도 그렇게 딱 말했어요. 매우 잘하고 있다 하고 잘하고 있다를 제가 숫자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시기가 있잖아요. 5월 3주와 7월 5주 그리고 8월 2주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는 계속 이렇게 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월 3주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가 평가가 73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네, 높았네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50으로 떨어졌다가 48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이것만 보면. 근데 잘하고 있다가 5월 3주에 24였어요. 근데 이게 41로 떨어졌다가 41로 올라갔네요. 2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변하지 않고 41로 계속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오히려 올랐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우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매우는 아니야. 국정을 보니 민주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조금 뭐 흔들리고 조금 뭐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매우 국정을 잘하는 것 같다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요게 코어 지층이 흔들렸다고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긍정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합치잖아요. 그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합쳤을 때 5월 3주에 97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거 나오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어려운 숫자죠. 그냥 맹목적으로 다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8월 2주로 계산을 하니까 89가 나와요. 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코어 지층이 막 흔들려가지고. 별로 안 떨어졌네, 생각보다. 혁신당을 볼까요? 혁신당이 매우 잘하고 있다가 64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4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처럼 하자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혁신당이 잘하고 있다는 36이었다가 34가 됐어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가 일부 빠진 건 맞아요. 혁신당에서.
그러면 혁신당은 혁신당이 그렇죠.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이 90이었다가 예. 세 시기를 거치면서 77로 13이 빠졌어요. 13%포인트가. 국민의힘이 긍정으로만 따지면 여기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네. 잘하고 있다를 긍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긍정이 30에서 12로 18%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코어 지지층은 혁신당 지지층을 말한다. 야, 이거. 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예.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아 진보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진보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세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잘하고 있다가 73에서 47로 지금 현재 47로 떨어졌어요. 꽤 떨어졌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21에서 38로 거꾸로 올라갔어요. 진보층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예. 긍정만 따졌을 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합쳤을 때 긍정이 진보층에서 94에서 85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9% 정도 빠진 거예요. 진보층에서. 중도층에서 이거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별로 구분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것도 얘기하면은 그런데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33에서 21로 조금 빠졌고요. 잘하고 있다가 33에서 26으로 조금 빠졌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긍정이 66에서 47로 19가 빠졌어요. 아, 중도가 많이 빠졌네요. 중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예. 보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합친 거 39에서 24로 빠졌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15가 빠졌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중도에서 19가 빠지고요. 보수에서 15가 빠지는 사이에 진보는 9가 빠졌어요. 혁신당까지 뭐 더 진보적인 층까지 다 합쳐서 9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정도면 뭐, 예. 엄청나게 많이 흔들려서 코어 지층이 확 빠져가지고 예.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 거예요. 아하. 이 대통령 지지율은 보수하고 중도 쪽에서 많이 빠진 빠졌다. 거예요. 예.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코어층, 우리 혁신당층, 정청래 후보 코어층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코어층이 흔들린다고 말하며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듯이 지금 코어 지층이 흔들려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고 말을 합니까? 예. 아니,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좀 와닿네요. 절대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이 빠진 것은 아닌 게, 예, 판명이 아니, 됐네요. 전통적 이 지지층이 정도면. 빠졌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40이고요. 혁신당 지지율이 한 3, 4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럼 한 43이라고 치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까지 떨어져야 그렇죠. 예. 이 코어 지층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이 표 차이가 컸어요. 저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날 거로 예상했는데 이 거의 20%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보니까 25%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상의 한 2배를 넘는 압승이었습니다. 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누적 투표를 봐도 6만 표 이상 벌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김민석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캠프는 상당히 지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호남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고전을 했던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서울과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또 포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현장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 전장 소식은 우리 2분 뉴스 김대호 PD가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호 PD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내일은 이제 또 경기에서 열려가지고요. 예. 현재 수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 오전에 이제 나주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져서 네.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위해서 수원에 와 있습니다. 아, 수원이군요. 네. 아, 이거 뭐 전국 각지를 종횡무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약이 대단해요.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은 오늘 호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호남 결과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배님한테 그 사진을 혹시 보냈는데요. 네, 봤어요. 요거를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남권에서는 이제 권리당원 숫자가 55만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전당대회 선거에서는 50만 6,200명이고요. 전남 광주가 31만 4천 명, 전북이 19만 2천 명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투표에 참여한 숫자는 50만 6천 명 중에 24만 2천 명이 참여해서요. 총 47.8%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15만, 전북에서 9만 해서 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군요. 47%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참여를 했네요. 당초에 이제 온라인 투표율이 공개됐을 때 35%가 조금 저조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ARS랑 합산했을 때 47%니까 12%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당대표 선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86,558표, 정청래 후보가 48,324표, 송영길 후보가 16,874표로 57%, 31%, 11%를 획득했고요. 반대로 전북에서는 또 김민석 후보가 52,749표,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3709표, 송영길 후보가 6,875표로 57%, 32%, 9.8%를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특히 보니까 전북 지역은 정청래가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전라남북도 모두 김민석 후보가 압승이었습니다. 50%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누적 결과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호남 종합 김민석 후보가 13만 9,307표로 57.54%,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7만 9,033표로 32.65%, 송영길 후보가 2만 3,749표로 9.81%를 얻었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전체를 다 합한 총 누적 결과는 김민석 후보가 23만 6,106표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는 17만 2,776표이고요. 송영길 후보는 4만 3,651표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총합표 차이는 6만 3,330표 되겠습니다. 네.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편 차이가 날 거라고는 그렇게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 차이가 크게 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현장에서 계셨던 선생님들이 밑바닥에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대부분 정청래 후보라고 좀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또 그쪽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한 5%에서 10% 내외로 나올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5% 안으로만 끝나면 서울 경기에서 10% 이상 차이라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조금 표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주관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정부에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ETF, 부동산 등 민생 과제에 있어서 지금의 방향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호남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6, 정청래 후보가 30 이렇게 해서 6대3 정도 구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6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이미 절반 이상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반 이상이 넘었다는 건 좀 위험 신호로 익혀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는 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힘을 한번 모아주자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했던 범위 오차보다 조금 더 많이 오차가 벌어졌어가지고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호남 쪽에 계신 분들 글쎄 뭐 걱정되는 부분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보면 개혁이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특히 김민석 후보가 사실 보면 약간 좀 개혁을 좀 뒤로 미루는 듯한 이런 언행을 좀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정청래 후보를 비판을 할 때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정청래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그러면 결국에 자기 정치였단 말인가? 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겠다.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번 정도 그래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겠어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좀 느껴졌던 부분은 그런 개혁적인 부분도 아마 존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뭐 입법의 민생인 과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대통령의 업적을 가렸다라던가 발목을 잡는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의 영향이 조금 많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눈에 좀 띄었고요. 반대로 이제 또 정청래 후보를 또 지지하는 분들한테 또 다른 후보 측에서 너네 다 신천 지지 이러면서 이제 또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좀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네. 좀 그러네요. 예. 네, 우선은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호남 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최고위원 후보도 조금 요번에 결과가 조금 순위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차트표를 선배님한테 한 장 보내드렸는데요. 네,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박선원 후보가 지금 현재 누적 결과 1위 16만 145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15만 6,921표, 서미여 후보가 14만 1,580표로 3위로 올라왔고요. 김용 후보 11만 9,230표, 한민수 후보 11만 5,043표, 이성윤 후보 11만 3,212표, 임미애 후보 6만 4,960표, 김용호 후보 3만 3,000표 정도로 이렇게 순위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4, 5, 6이 이 4위 김용 후보와 6위 이성윤 후보와의 표차는 6,018표 정도로 4, 5, 6위가 지금 순위가 좀 치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4위, 5위, 6위는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한민수 후보가 지금까지 3위였는데 네. 많이 뒤로 밀렸네요. 조금 밀린 것 같은데요. 서울 경기에서 아마 다시 또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요번에 호남의 권리당원이 약 5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 투표율이 이제 ARS 포함해서 24만 2천 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 경기 권리당원이 약 59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공개되어 있는 건 서울 경기 권리당원이 약 59만 명인데 여기는 지금 호남보다 온라인 투표율이 벌써 10% 정도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투표율은 호남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규모가 아마 호남권보다 더 크게 작동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는 6만 6천 표 차이고, 6만 네. 3천 표 차이고, 최고위원 후보는 거의 4천에서 6천 표 차이인데요. 네. 이 순위도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최민희 후보가 계속 1위를 거의 뭐 독보적으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 호남의 투표 결과로 1위를 하다가 2위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네. 1위하고 2위하고 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니까 4,000표 정도 차이가 네. 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좀 수도권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전체적으로 내일 아마 좀 최종적인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네. 지금 다른 이제 각 후보들 측에서는 가장 이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내일 서울 경기에 이어서 월요일 날 전국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이 됩니다.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전국 대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진 않을 거라고 이제 10,000명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15,000표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게 30%의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론조사가 계속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국에 4,000명의 권리당원이 아닌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 깜깜인 것 같고요.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캠프 측에 여쭤보니까 보통은 이제 참관인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같이 참관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일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표차가 이 호남권만큼 벌어질 거냐? 네. 그거는 조금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호남권에서는 많아야 5%에서 7% 정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20% 넘게 지금 벌어졌던 거거든요. 25%까지 나왔죠. 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10% 벌어진다는 여론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과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서울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0%가 아니라 서울도 10%가 벌어질지 25%가 벌어질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참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번에 이런 투표 결과를 예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어떤 데에서 이렇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권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그래 표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표 차이가 큰 것도 10% 안쪽으로 났었는데 보니까 이건 20%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게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표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참 쉽사리 또 뒤집기는 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조사 중에 하나가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 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시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